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설악산 등 강원 산간에 올가을 첫눈이 내렸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 속에 농민들은 미처 끝내지 못한 막바지 가을 거지를 서두릅니다. 두툼한 겨울옷을 껴입고 모닥불까지 피웠지만 한기가 옷 속을 파고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계절의 변화는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쟁에서도 계절과 기상 변화 때문에 패배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19세기 초 유럽 대륙을 장악한 나폴레옹은 러시아 정복을 위해 원정에 나섰지만 계절 변화에 따른 전술적 판단을 잘못해 결국 전투에 패한다. 오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하겠습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지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대사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이미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오늘의 주제가 나폴레옹이라는 것을 다들 눈치채셨을 텐데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임영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박사님, 나폴레옹 하면 제1통령, 황제, 개혁가, 위대한 정복자 등 정말 화려한 수식어가 많잖아요. 근데 이 나폴레옹의 마지막이 비참하고 또 슬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땠나요? 근데 원래 영웅은 슬퍼야 영웅이 됩니다. 끝은. 끝은 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 옛날 프로타크 영웅전 보면 끝에가 다 좀 비참해가지고 왜 이래야 되지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면 사람들이 뜯어내려. 근데 아무튼 뭐 나폴레옹 세인트 헬레나에서 되게 하기 말년은 슬펐어요. 그게 진짜 엄청난 고도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은 거기서도 끝까지 자기 할 거 다 하고 살았어. 거기서도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뻥입니다. 나폴레옹은 나를 따르라 한 적이 없고 나를 따르라고 했다라고 뻥을 쳤어요. 프로파간다의 천재였잖아.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단 말도 했는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 이때까지 저희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항상 박사님은 저희에게 팩트 폭행을 시전하시죠. 아니 근데 그렇게 돼서 나폴레옹이 되었죠. 그죠. 전술적으로도 총사령관이 나를 따르라고 말이 안 하면서 되지. 전쟁터에 맨 일선에 나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첫 전투에서 딱 한 번 했잖아. 그리고 칼 맞아갖고 다리 자를 뻔했잖아. 아이고야. 하긴 했네요. 첫 전투에서 바로 찔려가지고 다음부터 안 하지. 늘 외쳤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화려했던 나폴레옹이었는데 오늘은 그럼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건가요? 나폴레옹의 좀 안타깝게도 오늘은 이제 나폴레옹의 몰락하면 생각나는 가장 유명한 러시아 원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업적이 엄청났는데 그렇다면 러시아 원정을 계획한 시점은 언제쯤이에요? 이게 조금 애매한데 원래 우리가 이게 전성기라는 게 이렇게 가면 이제 꺾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꺾이는 시점인데 네. 나폴레옹이 이제 황제 되고 그러니까 1808년, 9년 이렇게 됐을 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전성기인데 네. 본인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스러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전체 유럽을 정복해서 자기는 뭐 범유럽 연합인가 뭐 이런 걸 구상을 했는데 나라마다 뭘 보냈잖아요, 왕들을. 근데 거기 전부 지 부하 장군 아니면 친척, 동생 이렇게 보냈는데 나폴레옹이 집안 중에 누가 그러더라고. 나폴레옹 한 명한테 다 가가지고 형제들 중에 제대로 된 애가 없다. 유전자가 한쪽으로 몰렸군요. 전부 사고뭉치. 이게 사고뭉친 정도가 아니라 나폴레옹은 가장 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뜯어내리려고 합니다. 음모 꾸미고. 그 다음에 이제 부하 장군들을 또 임명을 했는데 애들이 또 다 배신 때리고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형태는 이렇게 전 유럽을 정복한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전혀 이게 안 되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늪이 두 개가 생겼는데 마지막에 유럽의 끄트머리인 스페인에 보냈다가 거기서 이제 영국군이 또 참전해서 이때 이제 웰링턴이 날립니다만 프랑스군이 정말 늪에 빠집니다. 스페인 늪, 스페인 종양이라고까지 말했거든요.
근데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이 배후가 영국인 거예요. 거기다 이전에 트라팔가도 깨졌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럽이 통치가 안 되는 거는 사실 자기 탓인데 영국 탓을 하기 시작해요. 쟤들 때문에 안 돼. 대륙 봉쇄를 그러니까 압박을 넣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또 러시아가 저 뒤에 있는데 영국이 러시아가 아직 건재하니까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반대로 또 러시아는 또 계속 나폴레옹한테 압박을 넣어요. 그러니까 저게 또 내가 아직 유럽에 지금 영국이 안 끝났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아직 불안하다고 생각해서 저놈이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영국을 먹어버리든가 러시아를 잠재워야 그치? 내가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러시아 정복을 꿈꿨나요? 원래는 나폴레옹은 이 무력으로 영국을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드라팔가 해전에서 무력으로는 영국을 정복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 다음에는 이 대륙 봉쇄령을 발의를 해서 이 영국을 좀 굶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랑 영국이랑 교역 양이 상당히 많았고요. 러시아는 경제 기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대륙 봉쇄령을 제대로 실행을 해서 영국과 교역을 끊으면 사실상 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건 영국보다 러시아였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들은 뭐 되게 비싼 것들이 아니라 곡물, 원자재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면 나폴레옹이 그래 니네 둘이 무역을 하지 마. 그러면 러시아의 물건을 좀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사실은 곡물이나 원자재를 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풍부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귀중품이나 좀 살려고 하고 하니까 러시아는 미치고 활딱 뛰는 거죠. 야 이거 어떡하냐. 난 먹고 살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점점 불만이 가중이 됐습니다. 좀 유하게 했으면 어찌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점령을 할 수 있었는데 그죠. 강하게 나갔기 때문에 또 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이 나폴레옹은 영국을 치든지 러시아를 쳐야 되는데 대륙에 붙어있는 러시아를 쳐버리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죠. 프랑스군 휘하에는 프랑스군 정예 병력도 있었지만 이 연합국인 독일, 폴란드 이런 국가들에서 병력들을 다시 또 차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0만 명 정도의 대병력을 차출을 했고요. 이 중에 45만 명이 러시아 땅 안으로 진군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많은 숫자들을 가지고 전쟁을 계속 장기간으로 지속한다는 건 힘들어요. 그럼요. 그 어떤 국가도 힘들고 나폴레옹의 프랑스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속전속결로 끝내자. 3달 안에 모스크바 점령 끝. 이 전술을 세웁니다. 사실은 책에는 없는 얘기인데 이건 제가 그냥 짐작인데 당시 그런 뜻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전 유럽 국가들이 좀 통합이 안 되잖아요. 네. 얘들이 뭐 마음으로 복종하겠어. 통치는 이득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 프러시아 같은 군대를 오스트리아 보고 군대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걔들이 내놓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나폴레옹 미끼를 던져요. 뺏은 땅에 뭘 줄게. 그러니까 나와요. 결국 유럽을 통치하려면 나라마다 이 소위 게리맨더링이라고 뭘 좀 이렇게 국경을 바꿔놔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이권을 차지해야 돼요. 그러면 갈 데가 동유럽 쪽으로 가고 러시아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뭐 반을 잘라서 프로세인 주고 반을 잘라 오스트리아 준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네들끼리 싸우지. 그리고 형님, 나폴레옹 형님, 이거 우리 좀 더 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돌파구가 없었거든요. 유럽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열을 일으켜 통합을 이룬다. 분열도 아니죠. 그러니까 먹을 거를 줘서 이권도 주고 서로 싸우게 한다. 박사님의 말씀이 맞는 게 심지어 일부 동맹국 군대들은 러시아 영토 내로 들어가서도 자기네들 먹을 땅에 짱 박혀서 나오지도 않는 군대도 있었습니다. 여기 내 땅.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이거야. 모스크바는 모르겠고 여긴 내 거야. 근데 나폴레옹이 그래도요. 예, 아무리 우리가 웃으면서 지금 얘기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많이 치르고 프랑스의 영광을 가져다준 사람인데 준비 없이 가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철저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러시아 원정하면 자꾸 실패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당시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원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폴레옹 스스로도 야 이건 정말 나밖에 할 수 없다. 뭐 이런 뭔가 좀 뿌듯함을 가진
그런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이분이 또 은근히 그런 거 좋아하잖아. 이런 나니까 거. 돼. 그래서 1812년 1월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보급이죠. 러시아 땅에 들어가려니까. 네. 이미 나폴레옹이 겪었어요. 풍부한 지역에 가면 현지 조달이 되는데 이탈리아 같은데 저 독일 저쪽 이런 데 가면은 굶어 죽는다라는 걸 이미 겪었고 러시아에서는 현지 조달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와, 엄청나더라고.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렸대요. 40만 명이 50일 먹을 식량을 준비해라. 근데 그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가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없어지는 분량이 절반이에요. 그렇죠. 이게 상상 초월한 거예요. 그리고 20만 명이 2달간 먹을 밀가루를 6,000대의 마차로 운송한다. 근데 여기에는 호송병력 플러스 말먹이까지 포함이 돼요. 가면서 먹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아마 당 초유였는데 중간마다 이제 보급 기지를 건설합니다. 그걸 체계적으로 건설해서 얼마를 직접 시켜두고 얼마를 한거 다 계산해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운송 비용, 수비대가 먹을 분량, 갔다가 돌아왔을 때 얼마가 남아 있어야 되면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쵸. 이런 걸 다 계산해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이런 중간 집적소까지 쫙 계산해서 이런 걸 하죠. 치밀했네. 네. 그럼 바로 갑니까 이제? 근데 아무리 천재라도 이게 너무 규모가 방대하니까 되질 않아요. 사람 모으는데 이게 문제는 게 전 유럽을 동원하잖아요. 프랑스는 그땐 기온이 맑아. 야, 모여. 폴란드엔 비 와요. 그때는 비 오면 길이 진창이 돼요. 이걸 어떻게 통제를 하겠어? 이건 인간의 능력 밖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꾸 연기가 돼가지고 원래 5월에 출발하려고 했는데 6월에 출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6월까지 연기가 됐었군요. 그럼 당시 전투 양상은 어땠나요? 최초 러시아군 사령관은 바클라이 톨리라는 분입니다.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이게 러시아식 이름이 아니거든요. 네. 이분이 사실은 러시아 사람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어허. 그래서 그분이 일단 최초의 사령관이 돼서 몰려오는 프랑스 대군을 상대를 하려고 하는데 휘하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10만이 조금 넘는 병력이었습니다. 4분의 1도 안 되네. 그렇죠. 게다가 정예 병력이라고 할 수 있는 병력은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됐다고 아이고야. 해요. 물론 러시아 각지에서 이제 계속 병력들은 몰려들고 있었지만 병력이 합류하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힘들었던 거죠. 전세는 급박해지고 프랑스군은 계속 몰려옵니다. 그래서 드톨리는 전략적인 후퇴를 하게 되죠. 이게 기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부 기록에 보면 전략적인 후퇴라기보다는 프랑스군이 너무 빨리 와서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 도망간 거네요. 도망간 거를 좀 세련된 말로는 전략적인 후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기록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략적인 후퇴를 하다 보니까 사령관으로 임명했던 황제나 아니면은 민중들은 왜 저러지?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오해가 낳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루머가 돌았냐 하면 이 외국인인 톨리 장군이 나폴레옹하고 짜서 러시아를 통째로 그냥 주려고 한다. 내주려고 한다. 자꾸 후퇴만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황제가 전투를 해라. 계속 압박을 하죠. 드디어 이 스모렌스크에서 첫 번째 이 양국의 이 군대가 격돌을 합니다. 거의 개전 2달 만에 이 두 나라 군대가 본격적으로 전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누가 이겼다 이거는 사실은 명확하진 않아요. 그냥 양쪽 다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고 이제 다시 러시아군은 후퇴를 합니다. 또 후퇴를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 톨리를 사령관에 둘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사령관을 교체를 합니다. 러시아군이. 그래서 새로 사령관이 된 분이 쿠투조프라는 사령관입니다. 야, 이건 딱 러시아 이름이네. 그죠? 평가가 되게 갈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냥 명확한 것은 이분은 황제 쪽 사람도 아니고요. 예, 그렇다고 뭐 어느 쪽 편도 아니고 그냥 약간 군인의 군인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황제 쪽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이 전시에 군 총사령관으로 두는 건 굉장한 모험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니까 뭐 네 사람 내 사람을 따질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이길 사람을 써야지. 잘했나 보다. 쿠투조프는 사실은 드톨리 장군을 굉장히 싫어했고요. 그분이 했던 전략적인 후퇴를 굉장히 저거는 사실은 전술적이지 않아. 저거는 잘못됐어. 라고 공개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자기가 사령관이 되니까
후퇴 말고는 뾰족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도 계속 후퇴를 합니다. 아 그래도 그게 전략적인 판단이 있는 사람이었네요. 맞아요. 양금 자존심 상해서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마도 쿠투조프가 톨리를 별로 안 좋아했었겠죠. 근데 자기가 사령관을 해보니까 가장 합리적인 전술이 이제 전략적인 후퇴다. 당시 나폴레옹은 정말 나중에 1차 대전 날 때 러시아 대사가 독일 보고 한 말이 네. 이내 우리한테 쳐들어오면 걸어오다가 죽는다. 어. 러시아의 가장 큰 무기는 땅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를 2달 만에 했대면서요. 그래서 나폴레옹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얘들이 덤빌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 덤비면은 그때 싸서, 왜냐하면 전투력에서는 앞서니까 네. 싸서 몰살을 시키자고 했는데 자꾸 이제 피해서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제 나폴레옹도 자꾸 애가 탄 거지. 네. 덤빌 줄 알았는데 얘들이 왜 자꾸 뒤로 가는 거야. 사실은 이런 게 있긴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옳은 판단이긴 했어요. 그러나 황제 앞에서는 저놈은 도망만 일단 깎아내려야 돼. 그렇죠. 뭐 어느 나라 다 그래. 아. 그래서 이 계속 후퇴를 하다가 보로디니라는 곳에서 네. 양국의 군대가 다시 한번 격돌을 합니다. 오. 그래서 이번에는 전투가 좀 크게 오. 벌어지고요. 그래서 양국 모두 좀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게 되죠. 오. 사실 이 전투도 여기서 격전을 치러야지 그러면서 뭔가 준비가 제대로 돼서 전투를 한 게 아니라는 게 이 역사학자들의 이 중론이고요. 그래서 그냥 우연치 않은 게 아니라 두 군대가 거기서 맞닥뜨려서 전투가 벌어져서 그게 좀 격화됐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형이 모스코바를 사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형이거나 아니면 전략적인 요충지로 보기는 조금 힘들었대요. 당시. 우연치 않게 만난 게 전쟁으로 번진 거군요. 프랑스 군이 좀 너무 빨리 왔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진짜 나폴레옹이 마음이 급했나 봐요. 그렇죠. 아니 근데 나폴레옹이 마음이 급한 게 사실인데 또 나폴레옹이 원하는 대로 싸우게 됐단 말이죠. 그럼 이건 옳다군 아닙니까? 아 근데 요 전에도 그러니까 좀 원래 이렇게 후퇴를 하면 항상 황제 앞에서 깐죽대는 애들이 있어요. 싸워야 됩니다. 뭐 이런 애들이 저 있다고. 겁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하지 않게 한 번씩 싸우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한 두세 번 기회가 있었는데 나폴레옹이 그때마다 선멸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계획은 한번 제발 좀 덤벼주라. 그럼 이제 완전히 선멸을 해서 쭉 밀고 가는. 쭉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충격을 줘서 이제 정치적 어차피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직접 통치하려는 건 아니었거든요. 협상만 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종속시키려고 했던 건데. 왕 나와? 그렇죠. 그러려면 결정적인 붙어야 승리를 얻어야 된다 해서 하는데 사실 전쟁사에서 포위 선멸전이 성공 사례가 거의 없어요. 요만한 애들 한 거 말고 이렇게 대군이 붙어서 이게 되질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러시아 지형이라는 거는 워낙 광활한 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싸서 선멸한다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많이 죽는데 이렇게 드라마틱한 선멸은 안 되고 다 빠져나가요 계속 어느 한 구멍으로. 그래서 또 기록에 보면 누구 탓이야 너 그때 걔가 안 해서 그래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저놈 때문이야 저놈 때문이야 그러는데 한 번이면 우연인데 세 번을 그랬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전쟁이 너무 넓어요. 네. 그리고 이때는 이 청하고 대포가 나왔기 때문에 기병이 옛날처럼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치명적인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넓고 화력은 세고 기동력의 한계는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넓은 전장에서 포위 선멸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부하들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치 막 전화로 야 거기 오른쪽 가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지. 그렇죠. 좀 좁은 전장이면 나폴레옹이 쫓아가. 옛날에 그런 거 잘했잖아. 그렇죠. 딱 알아. 분명히 저놈 저거 구경만 할 거야. 그래서 딱 나가서 너 왜 안 나가? 이렇게 멋있게 했는데 이제는 나이도 좀 너무 드셨고 넓고. 나이도 좀 드셨고 예. 그리고 나폴레옹이 살이 쪄가지고 배도 많이 나오셨고. 예, 그래갖고 예. 그 이상하게 이때부터는 좀 활동력이 뚝 떨어져요. 엎친 데 덮쳤구나. 황제는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계속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한계는 러시아의 지형과 전쟁의 규모가 당시에 그 과학기술이나 이런 수준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던 거죠. 근데요, 사실 아무리 포위 선멸에서 충격을 줘서 협상을 끌어내는 나폴레옹의 전략은 실패했지만 분명한 건 이기고 밀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폴레옹은 계속 쭉 러시아 안으로 진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쿠투조프가 그 톨스토이가 쓴 전쟁과 평화의 주인공
조연이기 때문에 어. 그것 때문에 엄청 이렇게 미화가 됐는데 네. 사실은 막 그렇게 요즘은 좋은 평가가 안 나오더라고. 어. 그냥 관리형 장군. 아하. 좀 겁도 많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뒤로 쭉쭉쭉 빠지고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은 계속 앞으로 빨려가서 도망가야죠 어떻게. 그러면 크렘린까지 밀어버리면 되죠. 이 자료를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이 시대 상황이 살짝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처한 상황하고 비슷해요. 왕은 계속 전투를 하라 하죠. 그리고 대신들은 계속 모함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바뀌죠, 사령관이. 그래서 원균이 또 나타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시대 상황하고 지금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야 이거 되게 비슷한데? 라고 느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죠. 장군의 능력 차이죠. 그건 무지무지하게 다르고요. 네. 일단은 요 딱 그 전투가 나중에 승리하기 전에 요 장군이 바뀌는 데까지의 상황은 제가 보기엔 좀 비슷한데? 라고 느꼈죠. 그럼 밀고 들어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모스크바 뭐 여기까지도 가요? 가죠. 근데 이게 이제 충격인데 보로디노 전투에서 패전하고 쿠투조프는 모스크바도 포기하자 그래요. 포기하자. 근데 나폴레옹은 모스크바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 자기 세상으로 하기 때문에 프랑스 입장에서는 파리를 포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들도 여러 다 포기했는데 아무튼 자기 입장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안 할 줄 알았는데 모스크바를 비우고 나가버린 거예요. 협상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나가니까 얼마나 근데 프랑스군이 빨리 진격해가지고 9월 14일 날 철수했는데 벌써 그때 들어갔어요. 그래서 쑥 들어갔더니 모스크바가 비어 있는 거야. 그리고 나폴레옹은 그런 좋아. 여기서 내가 크레므린에 있으면 얘들이 이제 협상을 하겠지. 그래서 이제 사자도 보내고 그럽니다.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 도시를 확 불질러 버리네. 모스크바 전체를요? 와, 그 러시아 사람 마인드는 확실히 달라요. 화끈하네요, 그냥. 아니 근데 이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청야전술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러시아군이 사용했던 전술이 청야 전술이 맞고요. 청야 전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적에게 그 어떤 보급품이 될 만한 걸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는 겁니다. 뭐 식량 한 톨, 물 하나 남겨주지 않는 거죠. 과거의 전장터에서는 사실은 모든 물자나 아니면 병력을 이동시키려면 말이나 가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동력기관이 달려있는 운송수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가축이나 말이 뭘 먹고 그렇죠. 뭘 마셔야지 에너지원을 얻어서 그렇죠. 계속 갈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것을 다 황폐화시킨다라는 거는 진격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나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이나 아니면 모이 같은 거를 싣고서 진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말 이 보급이 더 심각해지겠죠. 게다가 음식물이나 아니면 보급품들을 신선한 상태로 보관하는 기술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급품을 어느 정도 가져간다. 이것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 기간이 정해져 있었던 거죠. 심지어 손자병법 작전편에는 적의 보급품을 우리가 획득을 하면 이 가치는 아군의 보급품의 20배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청야 전술도 방어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전술이긴 하지만요. 고려해야 될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국민도 다 주고. 그렇죠. 이 국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국민들이 가진 전 재산을 어떻게 보면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적의 전략을 잘못 판단을 해서 이 마을로 분명히 진격할 거야. 그래서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그 마을로 안 오고 이쪽으로 오면 이제 그 마을에 있던 분들은 분노하죠. 전 재산을 잃었으니 이제부터는 이 정부가 도대체 이 나의 정부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러시아 같은 데 청야 전술은 적하고 자기 백성하고 적을 같이 굶겨 죽이는 작전이에요. 근데 러시아 국민들이 그런 거 말을 참 잘 듣잖아요. 잘 듣는 건지 당하는 건지는 뭐 모르겠는데 어떻게 따르게 보상을 해주나요? 안 했을 거려 아마. 그 러시아가 그걸 조금 누구는 그렇게 생명 경지 사상이 좀 있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세다. 좀 주먹도 그러니까 폭력도 좀 일상화가 훨씬 심하다 이런 말들을 당대 기준으로도 더 심했다고 말들은 하더라고요. 근데 이 청야전이라는 게 꼭 러시아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모렴치하고 몰지각한 행동을 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전부터 많이 쓰였던 전술이잖아요. 그럼요. 뭐 동서고금 다 썼던 전술이고 심지어 고구려, 고려, 조선 시대에서도 이 침략군을 맞아서 썼던 전술입니다. 네.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그래서 것 같아요. 이때 말이 이제 수송을 해서 가는데 말이 사람보다 더 먹어요. 그렇죠. 근데 얘들을 이제 풀 먹이고 이러면 네. 가다가 지쳐서 빨리 죽습니다. 곡물을 먹여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곡물이 아까우니까 아깝죠. 이걸 풀뿌리 캐먹이고 막 이랬더니 얘들이 가다가 죽는 거예요. 해탈났죠. 아니, 그 체력이 딸려서. 아,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이제 죽은 말고기를 먹어요. 네. 그래서 주식이 말고기가 됐다는 설이 있어요. 술에는 못 움직여. 먹어봤더니 그때 말고기가 제일 맛있었어. 제일 많이 먹은 게 말고기였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보급의 고통을 겪어요. 당시 보급에 썼던 모든 말이나 가축이 사실은 먹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걸 생각을 하고 선택된 그런 것들이었죠. 네, 그럼 나폴레옹은 굉장히 허무했겠어요. 모스크바가 완전 황무지처럼 변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모스크바에 이 진입을 해서 나폴레옹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상상했고 생각했던 거랑 틀리죠. 황제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뭐 굉장히 많은 전리품도 없고, 그리고 식량도 생각보다 많이 없었고요. 그래도 나는 계몽군주야, 침략자가 아니라 계몽군주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군에 절대 범법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약탈 금지. 예. 그런데 문제가 그때 당시는 약탈이 어떻게 보면 일상이었고요. 그렇죠. 약탈이 훈장이었습니다. 네. 이 명령이 떨어졌지만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일부 다른 나라에서 온 징집된 군이 명령을 안 지키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해도 네. 심지어 황제의 친위군, 군의병들조차 명령을 지키지 어. 않아서 궁 가까운 데서도 계속 범법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병사들 입장에서 아니 장군님이 이러다가 장군님한테 말이 아니라 힝 소리 하겠어요. 예? 배고프잖아요. 말육포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입장이 좀 애매해졌고 식량은 떨어져가고 사실은 러시아 원정을 굉장히 반대한 정말 좋은 참모들이 있었어요. 나폴레옹 휘하에는. 그래서 그 참모들이 계속 우리 이제 철군해야 됩니다. 철군해야 됩니다. 라고 계속 조언을 했는데 네. 나폴레옹이 그 전까지는 그런 조언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 네네. 합리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때는 뭔 귀신이 씌었는지 이 사람이 그걸 잘 듣질 않았던 거예요. 게다가 러시아 황제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내에 무장한 프랑스 병력 한 명만 남아 있어도 난 절대 강화를 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아예 대화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식량은 축이나는 거였죠. 그럼 나폴레옹은 점점 귀를 닫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폴레옹의 이제 결정적인 실수가 네. 모스크바에서 딱 35일을 머무르는데 네. 알렉산더 1세는 이제 협상을 안 하고 근데 이제 왜 이랬냐가 지금 궁금한 거죠. 네. 35일 동안 거기서 무료하게 지내요. 네. 근데 나폴레옹이 원래 바쁜 사람인데 하루 몇 시간도 안 자고 그렇죠. 오만 할 게 많은데 네. 모스크바 이제 할 게 없잖아. 네. 그리고 평생 소설 보는 애들은 한심한 놈들이라고 그랬는데 네. 소설책 보면 본인은 일생에 아마 가장 한가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냥 나폴레옹 보면서. 일생에 가장 무료한 한 달. 네, 그래서 뭐 소설책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도 읽지도 않고 네. 뭐 한 페이지 놓고 이렇게 있으면 시간만 때우는 거지. 얘들이 올 텐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쟤 왜 저래 그러는데 이것도 뭐 본인이 아무 말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너무 큰 좀 도박에 비유하면 너무 큰 베팅을 했잖아요. 이게 사실 그대로 돌아가도 골치 아파요. 그리고 나폴레옹은 황제 자리 자체가 프랑스 황제만 해도 언제든지 쿠데타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전 유럽을 통치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도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완벽한 실패로 돌아갈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못 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모습. 매몰 비용이 너무 커지고요. 예, 그래서 치킨 게임을 하는 거야. 좋아, 끝까지 버틸 거야. 여기서 이제 판단 착오인데 결국은 운명의 일주일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계속 나오지만 일주일만 먼저 후퇴를 했어도 몇만 명은 덜 죽었어요. 있다가 하여간 끝까지 버티다가 들리는 말에는 이렇게 말 타고 가는데
갑자기 뭐가 어깨 툭 떨어졌대. 이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눈발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애들아 가자 뭐 이랬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회의도 많이 했어요. 식량이 없다 해도 한 6개월치는 있었다는 거죠. 모스크바가 너무 급하게 철수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버틸 것이냐. 그리고 봄에 가자. 겨울에 움직이면 힘드니까. 근데 봄에 가려면 그동안에 러시아군은 계속 보강될 거 아니야. 자기들은 고립될 거고. 그 제일 무서운 게 나폴레옹이 러시아에서 겨울에 갇혔대. 봄이 돼야 돌아온대. 그러면 파리에서 당장 무슨 일이 날지 쿠데타를 몰라요. 할 수 있어. 네. 그럼 또 하나의 안은 나가 싸우자. 쫓아가자. 아직도 러시아 절반이 남았는데. 아, 모스크바까지 갔는데 아직도 절반이 남았어요? 저기 시베리아까지 가려면 모스크바고 그렇죠? 그죠? 아이고 넓긴 넓구나. 게다가 시베리아는 더 춥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기차로 시베리아에서 모스크바까지 지금도 열흘인가 뭐 엄청 걸린대요. 아이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꽤 걸린대. 예. 그러니까 나가자. 이건 안 되겠고. 그때 바로 빼자. 이게 망설이 있는 거죠. 이걸 망설이다가 결국은 이제 돌아간다. 이렇게.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패배한 나폴레옹은 무력으로 영국을 정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나폴레옹은 영국에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해 대륙 봉쇄령을 내린다. 이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교육이 많은 러시아를 장악해야 했다. 나폴레옹은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러시아 원정에 오른다. 원정군에 밀린 러시아군은 군수물자를 모조리 태우고 모스크바를 떠난다. 나폴레옹이 점령한 텅 빈 모스크바에 겨울이 찾아오고 불길한 기운이 감돈다. 진격보다 더 힘든 게 철수잖아요. 철수할 때가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이거 그냥 놔두지 않았을 것 같은데 러시아가. 이 나폴레옹이 생각하는 건 보급로를 초토화시키면서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폴레옹뿐 아니라 모든 전쟁이 그런데 우리 고려 거란 전쟁 때도 그런데 온 길로 못 돌아가요. 이미 거기가 초토화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고. 네. 그럼 새 길로 가야 돼요. 네.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한 거야. 온 길로 굶으면서 갈 거냐, 새 길로 갈 거냐. 네. 그래서 새 길로 갑니다. 그래서 말로야 슬레비치라는 곳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거기서 러시아군하고 만나요. 아이고야. 여기서 격전이 벌어져요. 근데 생각보다 프랑스군이 이미 사이가 다 떨어진 거야. 제대로 못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나폴레옹 한번 죽을 뻔해요. 또 이 천하의 나폴레옹이 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한번 죽을 뻔하니까 돌아가자 그래요. 전의 길로 다시 가자. 원래 길로. 배 나오고 황제 된 게 문제야. 여기서 또 일주일 잡아먹었다. 근데 웃기는 건 나폴레옹이 이제 쿠투조프하면 붙었는데 네. 역시 프랑스군이 세긴 센 거야. 네네. 그래서 쿠투조프가 뒤로 빼버렸어요. 앞에 러시아군이 없었어. 그냥 새 길로 보급 받으면서 갈 수 있는데. 그냥 털면서 그냥 갈 수 털어보면서. 있었는데 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이고야. 러시아군은 무서워 튀었는데. 그래서 되돌아가면서 다시 일주일을 시간을 잡아먹어요. 서로 튀었구나. 네. 그래서 스몰렌스크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네. 그곳에는 계산상으로는 뭐 10만인가 20만인가 엄청난 물자 집적소가 있었는데 갔더니 생각처럼 많지 않아. 이미 다 털어먹었고. 그리고 뭐 군대가 몇십만이잖아요. 그쵸. 먼저 온 애들이 다 가지고 가는 거야. 앞에 애들이 하루씩 쥐어갖고 가니까 뒤에 애들 그러니까 법대로 줘야 되는데 얘들이 지금 앞으로도 몇백 킬로를 더 가야 되는데 눈은 내리지. 그러니까 다 털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진짜 아무것도 없었대요. 이 보급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보급 우선순위는 언제나 이 본대 우선입니다. 네. 황제 휘하의 본대 우선으로 보급을 주다 보니까 이제 적의 추격을 막는 후위대는 본대가 다 가져가 버리면 후위대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또 재미난 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때 뭐 심지어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이때 어떤 재미난 상단이 있었냐면 종군 상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이 군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전쟁터에서 장사를 하는 민간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차에 뭐 술 혹은 뭐 먹을 것들, 전리품들을 가져다가 파는 거예요. 군인들한테. 재미난 건요. 이 술은 제대로 지급이 국가에서 지급을 많이 안 해주니까 술을 팔면서 병사들한테 되게 많은 돈을 벌었대요. 그리고 전방에 못 가는 병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고향에 가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쌓았는지 또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증거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전방에서 전리품을 가져온 군인한테 이 전리품을 술이랑 바꿔주고 그 전리품을 후방에 있는 병사들한테 팔아서 또 엄청난 재산을 챙기는데 이 사람들이 상술이 좋다 프랑스군한테만 팔아먹은 게 아니라 이 러시아군한테 또 팔고 그래서 사실상 전쟁에서 돈 벌고 재미 본 사람들은 프랑스랑 러시아가 아니라 이 종군 상단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중 스파이 아니냐고. 뭐 장사를 크게 하시면 정보는 안 파셨겠습니까? 근데 사실 걔들한테 허가증 줄 때는 되게 곡물 조달이 주고 술은 못 팔게 해요. 군기가 엉망이 되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술 파는 거하고 곡물하고 어느 게 더 남겠어요? 술이 남죠. 당연히죠. 그런데 근데 군대가 술 마시기 시작하면 개판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지금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딱 붙었는데 으악! 하고 둘 다 깜짝 놀라서 서로 후퇴했단 말이죠. 그리고 프랑스는 하필이면 아무것도 없는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나마 있던 것들도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잔뜩 챙기니까 후위 부대는 굶어 죽기 시작하고 맞아.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가면 갈수록 추워지고 가면 배고파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스몰렌스크에서 원래 나폴레옹이 좀 쉬려고 했는데 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게 11월 4일인가 5일쯤인데 네. 그때부터 이제 눈이 본격적으로 내리고 이제 온도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몰렌스크에서 이제 나폴레옹이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네. 떠나자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죽음의 행군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뭐 이게 그때 이렇게 자잖아요. 네. 왜 그런 거 있죠. 수술하러 들어가는 분이 내가 과연 눈 뜨고 돌아 나올 수 있을까? 같이 덮고 자면 누가 눈을 뜰지 모른대요. 4분의 3이 아침에 보면 시체가 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 저도 그 외국에 갔을 때 국립박물관에 있던 프랑스군 후퇴 그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근데 러시아 날씨가 혹독하긴 혹독한가 봐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답하기가 되게 힘든 게요. 러시아가 기후가 어떻다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광대합니다. 아, 크니까.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원정을 했을 때 그 지역에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낮에는 40도를 육박하는 더위예요. 정말 뜨거운 40도요? 그렇죠. 겨울인데요? 여름에. 아, 여름에. 와. 게다가 나폴레옹 군대는 모직 옷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야 모직 옷을 여름에 왜 전쟁터에 입고 가서 그래? 밤에는 10도까지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어마무지한 거죠. 30도예요, 일교차가. 그렇죠. 그래서 어마무지한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맨날 30도가 아니라요. 가장 드라마틱하게 클 때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30도가 나올 수 있다, 일교차가. 심지어 황제인 나폴레옹이 일사병으로 고생을 할 정도였으니까 휘하의 병사들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죽을 지경이었겠죠. 게다가 이 군마들 그리고 가축들 다들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거립니다. 네. 어떤 것들은 죽고 이 전투력 불능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우기가 되면 진탕이 돼서 이 프랑스군의 마차가 도저히 기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당시의 마차들은 프랑스에서 온 마차들은 러시아 진흙밭을 이 극복할 그 어떤 장치나 장비도 없었거든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스노우 타이어 있잖아요. 네네. 말이 편자를 박잖아요. 네. 이게 또 스노우 편자가 있대. 스노우 편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야 얼음밭에서 안 미끄러지는데 일반 편자를 박으면 말들이 더 미끄러진대요. 근데 말은 넘어지면 발목 나가고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아이젠처럼. 그러니까 마차도 스노우 바퀴가 있고 이미 그 시절에 진짜? 말 편자도 겨울용 편자가 따로 있답니다. 근데 그걸 전혀 준비를 안 했대요. 심지어 이 머스켓, 총의 개머리판의 목재도 그래요. 따뜻한 나라에서 그 만들어진 나무 개머리판은 네. 충격에 너무 약합니다. 추위에. 그래서 쪼개지고 갈라지는 깨져버리는. 게 많아요. 그리고 마차 지금 얘기하셨는데 마차가 못 간다는 건 다시 말하면 식량이 못 간다는 거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도 돌지 않을까요, 이러면? 전염병도 돌고 이 전투를 지속하기에 정말 불합리하고 불리한 일들이 벌어졌죠. 하지만 나폴레옹은 이 정도에서 그만해야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이 불가능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계속 진격을 강요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모스크바에 당도한 병력이 한 20만 정도 됩니다. 네. 12월 그렇죠. 6일 정도가 되니까 진정한 러시아의 겨울이 와요. 네. 날씨가 기온이 38도로 영하 38도로 떨어져버려요. 이 영하 38도 우리가 생각해도 춥잖아요. 네.
이 러시아의 38도는 땀을 흘리면은 치명적일 정도로 추운 겁니다. 어는 거지 바로. 그렇죠. 땀을 흘리면 땀이 말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땀이 얼어버리면 체온이 그냥 동상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불을 질러도 1m만 떨어지면 물이 언대요. 와. 그래서 얘들이 나중에는 이제 집을 통으로 불을 지르는데 추워서. 예, 거기도 몇 메타 떨어지면 얼어 죽고 또 가까이 가면은 방금 땀하고 똑같이 그 찬 거랑 더운 거랑 섞여서 살이 썩어요. 안 그래도 이 추위와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굶주림에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프랑스군은요. 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10,000명 이상이 동사하는 그런 일도 겪습니다. 근데 이렇게 춥고 배고프고 병 걸리면 제일 반가운 군대가 어디겠어요? 러시아지. 그렇지. 이거 놔뒀겠냐는 거지. 그러니까요. 러시아군 뭐 하고 있었어요? 쫓아오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전략적 후퇴를 했지만 이럴 때는 쫓아가서 잡아야죠.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네. 그래서 쿠투조프가 주력군을 끌고 이제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서는 군대가 막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타격 지점을 노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스몰렌스크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면 베레지나 강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 타격 지점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강이 이렇게 남북으로 흐르거든요. 다리를 다 끊어버리고 강 건너편에 러시아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 뒤에서는 쿠투조프가 본대가 쫓아오고 위에서도 내려와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제 삼각 그 쪽으로 압박이 되는 진짜 거죠. 선멸전이 시작되네. 그렇죠. 이거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데? 그냥 그 정도면 괜찮은데 사실은 후퇴를 계속하는 와중에 이 코사크 기병들이 계속적으로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병력으로 치고 빠지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프랑스 병력들을 깎아먹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냥 후퇴만 하기도 버거운데 그냥 놔둬도 얼어 죽는데 게다가 공격이 계속 들어오고 게다가 포로로 잡히면 포로 대우나 잘 해주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러시아 군의 포로로 잡히는 게 낫지 코사크 기병한테 잡히거나 아니면 이 러시아 민간인들한테 잡히면 정말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프랑스군은 그때 당시에 만약에 낙오가 되면 제발 나를 러시아 군에서 잡아라. 그게 희망이었다고. 차라리. 근데 뭐 러시아군도 쿠투조프가 공언을 했어요. 포로는 안 살려준다. 이때 전쟁엔 인도주의라는 게 없어요. 진짜. 그럼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프랑스군, 이게 프랑스군이라고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유럽 연합군인데 두 부류로 나뉩니다. 이게 예를 들면 한 8만 정도가 가는데 군대의 편제를 유지하고 있는 군대가 3, 4만. 그 뒤에 4만 명 정도의 낙오병 부대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와해되고 이렇게 된 건데 우리 생각에는 나 같으면 차라리 그냥 어디 부대에 들어가서 같이 하고자 할 텐데 절반이 넘는 군대가 그냥 그 낙오병 집단이 돼가지고 이건 뭐도 없고 그냥 피난민처럼 따라오는 군대가 엉켜버린 거예요. 8만 중에 전투 가용 병력은 3, 4만밖에 안 돼. 뒤에 4만 명은 그냥 이걸 군 식구처럼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강에 막혔는데 그래도 나폴레옹이 여기서 전투 본능이 살아나가지고 여기서 한번 그래도 멋있게 합니다. 나폴레옹 휘하에 가장 잘 싸우는 장군들 몇 명이 맹활약을 해요. 한 명이 저기 이쪽을 막고 한 명은 이제 아래쪽으로 양동 작전을 하죠. 그래서 원래 다리가 있던 지점을 건널 것처럼 하니까 러시아군이 글로 몰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농부한테 꼬셔가지고 여울목을 찾아내요. 여기를 400명의 공병이 물속에 들어가서 하룻밤 다리를 놓습니다. 와, 대단하다. 걔들은 나중에 거의 다 얼어 죽었고 어떡해. 아니면 중간에 또 포격을 하니까 다리가 부서지잖아요. 그럼 물속에 들어가서 그걸 포탄을 맞으면서 고쳐가지고 이 애들은 거의 전사하는데 얘들이 그냥 다리를 놔요. 그랬더니 다리를 놓자마자 이제 정예부대 2개가 건너가서 쳐서 러시아군 공격해 오는 걸 막고 그 사이에 본대 건너가고 그다음 후위 부대가 막고 공병은 죽어가면서 다리를 계속 보수하고 완전히 영화 같은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탈출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좋아, 뭐 그럭저럭 멋있었는데 4만 명의 이 낙오병들은 안 움직여.
그냥 생명줄을 놨네 그냥. 네, 포로가 그거예요. 되겠다는 거예요? 진짜 이러고 있었대. 불 쬐고 니들 가라.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본대부터 건너야 되니까 여차하면 버릴 생각이었죠. 그런데 영웅적으로 싸워가지고 이제 시간이 남은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너희들 차례다 건너가라. 네. 맞아, 포로가 그거.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때 포로는 포로가 다 죽는다니까. 다 죽인다니까. 그러면 왜 안 가요? 이제 전쟁터를 직접 가보시면은 이 사람이 군인도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요.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모든 걸 정말 놓게 돼요. 그래서 전투 의지 그런 것도 없고요. 삶에 대한 진짜 의지조차 없을 것 같아. 내려놔요. 어. 그야말로 그냥 전투는 전투고 상황은 상황이고 자기는 그냥 못 가겠다. 서 있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그냥 이탈하는 거예요. 어. 예. 뭐 삶의 의지니 뭐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육체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최정예 이산만 그리고 그 목숨을 다해 바치면서 강을 건너게 했던 공병들 이들의 전투는 전투인 거고 그들은 그냥 버려지게 된 거네요. 네, 그래서 그때 공병지휘할 때는 에블레 장군이 이 사람이 진짜 영웅인데 마지막에 걔들한테 가서 이제 다리 폭파해야 된다. 너희들 차례다 가라 그러는데 꼼짝도 안 하는 네. 거야. 그래서 이제 가서 다리를 폭파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걸 보더니 4만 명 중에 한 1만 명 정도가 그제서야 움직이면서 건너겠다고 달려왔는데 뭐 러시아군 포격하고 다리는 죽고 나머지 또 2, 3만 명은 그 와중에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그랬더니 이제 러시아군이 밀어닥쳐서 모조리 학살해버렸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그나마 프랑스군이라고 하면 안 돼. 이게 그랑데자른가 뭐 그런 하여간 이 유럽연합군. 나폴레옹군이 운이 좋았던 게 쿠투조프가 이때 뒤에서 꾸물거려요. 사실은 앞에서 막 막고 있는데 뒤에서 치고 왔으면 끝나는 건데 얘가 나폴레옹이 무서워서 계속 거리를 두고 쫓아옵니다. 잘 얘가 합류했으면 여기서 죽었어요. 그 바람에 나폴레옹은 이 베레진의 강 다리를 탈출하는데 4만 명을 여기서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 나폴레옹과 함께했던 그 장군들 마지막에 활약했던 그 장군들은 굉장히 유명한 장군들이죠. 빅토르, 우디노, 뭐 네이 원수라고 네이 장군, 뭐 유명한 장군들인데 특히 네이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영웅적인 활약은 여기서 거의 마지막인데 나중에 내가 나폴레옹도 배신하고 사고 많이 치는데 이 러시아 전선에서 완전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게 악에 바치면 이상해지더라고. 그래서 후위를 맞거든요. 계속 그 부대가 거의 10분의 1만 남을 정도로 전멸하면서도 계속 후위를 맡아요. 근데 보통 그러면 앞으로 한번 빼주잖아. 그렇죠. 나는 끝까지 후위를 맡겠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완전히 떠날 때까지 후위를 맡아요. 그래서 인생작을 하나 이끌고 진짜 영웅이 되네. 네, 그래서 나는 마지막에 강을 건너겠다 뭐 이러면서 탁 하고 끝까지. 게다가 그 장군이 정말 영웅으로 된 건요. 보통은 장군은 소총을 들고 사격을 하는 그런 그림이 잘 안 나오거든요. 이 시대에도. 근데 너무 적의 추격군이 가까이 오니까 이 네 장군이 머스켓을 들고, 그러니까 소총을 들고 직접 사격을 해서 이 전투의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유명해져 버려요. 프랑스군 사이에서는 장군이 머스켓으로 사격을 했다. 이런 영웅담이 일파만파로 퍼지죠. 4명의 장군들의 힘에 힘입어서 파리로 이제 탈출을 성공한 건가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멋진 활약을 한 장군이 한 명 있어요. 네. 너무 프랑스 팬에서 얘기하는데 러시아가 기록이 좀 부실해. 역사연구도 부실하고. 우리 그리고 탓이 원래 아니야. 이 당하는 사람에서 영웅이 나오는 게 보통 좀. 네. 그 나폴레옹 가족들 동생들은 다 사고뭉치예요. 네. 이때도 사실 제롬이라고 나폴레옹 동생이 엄청 사고 쳐요. 근데 나폴레옹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사고 안 친 애가 하나 있어요. 엉뚱하게도 조세핀의 원남편의 아들 외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친자식이 아니죠. 나폴레옹하고는 정말 아무 관계 없는. 예, 아무 관계 없는 처의 전 남편의 아들인데 나폴레옹 얘를 자기 친아들처럼 키워요. 근데 얘만 끝까지 맹활약을 해요. 왜냐면 나폴레옹의 유전자가 없거든. 그래서 외제는 정말 평이적고 러시아에서는 정말 영웅으로 싸워요. 내가 죽을 뻔할 때도 끝에서 이제 마지막에 타고 도망오는데 구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도망가는 데 버리잖아. 그렇죠.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외전이 선두를 얘가 계속 선두를 뚫었거든요. 어. 듣고 자기가 돌아가서 내를 구해와요. 완전히 무슨 영화 같은 활약을 합니다. 드디어 그 그립고 그립던 고향 파리로 돌아간 겁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12월 5일 날에 나폴레옹이 이게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자기가 먼저 튀어요. 어. 깃발도 다 태우고 너희들은 빠져와라 그러고 나폴레옹이 먼저 갑니다. 소수의 병력만 되고 그냥 질주해서 빠져나가는데 그날에 또 온도가 확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욕을 엄청 먹었는데 뭐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리에서 쿠데타가 났다는 설도 맞긴 맞아요. 쿠데타 업무도 벌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사들하고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있으면서 빠져나왔으면 욕을 덜 먹었을 텐데 다 버리고. 예, 먼저 가고. 하필 나폴레옹이 떠나자마자 온도가 급락을 하는데 근데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 예를 들면 사람이 19도에서 20도 됐을 때는 살아요. 좀 더 추울 뿐이야. 네. 근데 20도에서 21, 예를 들면 이거 제가 엉터리 숫자인데 그 선을 딱 그 임계점을 넘기면 그냥 얼어 죽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떠나자마자 병사들이 그냥 얼어 죽어요. 결국 러시아 원정 뭐 말할 필요 있겠습니까마는 프랑스 연합군의 참담한 패배죠. 그래서 이게 추정치긴 한데 모스크바까지 갔던 20만 명 중에서는 2만 5천 명 정도만 살아온 거죠. 근데 걔들 중에 아마 불구되고 이런 거 따지면 거의 정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사가 나폴레옹 쪽에 어떻게 보면 더 그 유리하신 분들, 유리한 전사들이 많은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쪽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청야 전술을 제대로 발휘한 거는 사실 러시아군이 아니라 나폴레옹이었어요. 진격하면서 그 길을 다 초토화시킨 건 사실은 나폴레옹이 이 데리고 온 군마와 가축들 그리고 병력들이 식량과 모든 이 목초 같은 거를 다 먹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나폴레옹 측 말고 러시아 측의 기록을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알던 거랑 약간 틀리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겨울이 이 추운 기온이 나폴레옹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추운 러시아의 날씨는 러시아 군도 힘들게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러시아 군도 상당히 많이 얼어 죽었어요. 10만 명 넘게 얼어 죽었어요. 얼어 죽은 숫자로 보면은 더 많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네, 기록마다 틀린데 오히려 프랑스군보다 그쪽이 더 많이 죽었더라고요. 네, 너무나 막강한 존재였던 이 나폴레옹과 프랑스 대군의 참혹한 결말을 확인해 봤습니다. 나폴레옹의 이 러시아 원정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좀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몰락이 시작되는 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폴레옹을 뭐 나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뭔가 바닥에서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 성공 스토리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그거는 뭐 과정이 어떻게 됐든 있는 건 맞는데 사람이 어느 건가를 성취했을 때 자기가 기존에 성취했던 것과 그 다음의 일은 달라요. 근데 나폴레옹도 그 선에서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기 시작해. 그러다 보면 자꾸 헛된 판단을 내리게 돼요. 사람이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정확히 파악한다는 게 영웅이 안 되고 행복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나폴레옹이 무적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의 이 뼈를 깎는 노력과 이 좋은 참모들을 기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원정에서는 이 좋은 참모들의 의견을 수용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결국 많은 피해를 봤고요. 나폴레옹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혼돈을 통제하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런데 러시아 원정에서는 나폴레옹이 그 혼돈을 만든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 전쟁엔 졌고요. 네, 나만이 바꿀 수 있어, 나만 따르라 했던 이 오만과 아집이 나폴레옹의 최후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이를 주변으로부터 메꿀 줄 아는 것이 정말 진정한 지도자겠죠. 왕이 되려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도전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도 너무너무 배울 게 많은 자리였다.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 뉴스메탈의 전쟁과 사람은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